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생태계, 혈액암, 재해석, 바리캉. 네, 좀 무서운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재해석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죠? 7월 21일 종영한 송스틸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6대 베스트 송스틸러를 가리는 빅매치가 펼쳐졌는데요. 넬, 하동균, 존박, 오마이걸 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재해석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스틸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방청객에서 이렇게까지 술렁거린 적이 있나? 자, 한계를 훔칠 스틸러 누구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와, 진짜 하동균의 한계입니다.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그런 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 선물을 더 바라나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모든 분들을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고 이 초인종 뚫을 것 같아요. 한계 원곡 원래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자, 방어전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그런 나의 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 선물을 더 바라나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 이상을 진심을 다해서 음악을 하고 있고 네. 잘하고 역시 둘이 친구인 이유가 있구나. 아름다운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한계 주인은 자, 얼굴 바뀌나요? 한계 방어 성공. 말리지 마 지금 내 기분은 so high 자, 이제 오늘의 베스트 송스틸러 선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 6대 베스트 송스틸러의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존박! 서로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고 네.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끌린다면 훔쳐라 송스틸러! 네, 치열한 경연 끝에 존박 씨가 베스트 송스틸러에 등극하면서 시즌의 마지막 주인공이 됐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존박 폼 미쳤다. 와, 송스틸러에서 나온 스틸곡 중 개인적으로 1위인 듯. 그래서 음원은 언제 나오죠? 각자 매력 있는 보컬의 다른 버전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TV에서 자주 못 보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송스틸러 롱런하길. 송스틸러 재정비 후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숨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호평과 함께 종영을 아쉬워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수준 높은 편곡 무대들을 통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줬던 송스틸러의 마지막 회 다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되게 흥미로웠던 대결이 이 하동균 씨와 김종환 씨의 이제 절친 대첩이었어요. 한 번씩 서로의 이제 노래를 한번 도전해보고 결국엔 둘 다 이제 방어에 성공했었는데 우선 이분도 이제 20년지기 절친이기도 하고 또 소래 가창 스타일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는 뭔가 어떤 친분에 의한 농담이나 견제 같은 것들이 적절히 오가는데 그런 걸 그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김종환 씨 같은 경우 가성 음역대도 높고 아마 여자분들이 하시기에 더 지선이 누나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는 하면 저 한 방 먹이려고 할 것 같은 느낌. 내가 뺏어줄게. 물론 하동균 씨가 한 방 먹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되게 선의 어떤 경쟁 구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면서 굉장히 좀 편하면서도 정말 이제 그 대결을 즐길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시즌으로 또 돌아온다면은 이제 그런 관계성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령 파일럿 때 정영화 씨와 이제 이용기 씨의 어떤 좀 이제 라이벌리 구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 이제 하동균, 김종환 씨 같은 절친 그런 관계성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들로 출연자 조합을 한다면은 이 송스틸러의 서사도 굉장히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송스틸러의 좀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무대 평가하는 게 꼭 음악 프로그램에는 들어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패널들이 아니라 이 원곡 가수와 도전 가수, 가창을 직접 한 가수들이 그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김종환 씨가 존박 씨의 무대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연기가 좀 자욱한 그런 재즈 바 같은 느낌도 들고 도전 가수와 비교해서 그 원곡 가수의 이 차이점을 잘 부각시켜준 설명이었고요. 또 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선 씨가 부른 비밀정원대에서 저희가 부르는 비밀정원은 뭔가 조그만 숲에서 부르는 약간 그런 소녀들의 합창 같은 느낌이었다면 선배님이 부른 느낌은 정말 큰 들판에서 찬란하게 부르신 느낌이었어요. 이 비밀정원이라는 곡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대결 구도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지선 씨의 송스틸러 도전 무대와 그리고 바로 이어진 그 효정 씨의 원곡 방어전 무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선 씨가 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가사에도. 본인의 그 서사를 거기에 이입시켜서 재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바로 뒤이어서 또 효정 씨가 원곡을 들려주니까 아, 원곡의 희망은 또 이런 색깔이었지라고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뮤지션들에게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해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신선한 무대 결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리메이크 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원곡이 바로 뒤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무대를 연이어서 봐야 이게 진정한 하나의 스테이지가 완성이 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성격을 띠는 게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장점이고 이게 마지막 회에서도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혈액암입니다. 이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달 21일 방송된 탐사기의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철도 정비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펴봤는데요.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 제품이 혈액암을 불러왔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안전장치가 돼야 할 점검제도의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지난 1997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27년 동안 전동차 정비 일을 해온 황수선 씨. 몸에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귀 밑에서 혹이 만져졌습니다. 알고 보니 혈액암에 걸려 림프에 종양이 생겼던 겁니다. 그냥 올 게 왔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런데 황수선 씨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정비노동자 800여 명의 병력을 추적해봤습니다. 정비노동자 7명이 혈액암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발병 시점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16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송모 씨. 도장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해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송 씨가 벤젠 사용 규제가 허술했던 2003년 이전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공기 중 벤젠 노출 허용 기준이 10ppm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작업장 환경이 열악했을 거라고 본 겁니다. 벤젠, 국제암연구소에서 혈액암 원인 물질로 분류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지난 2005년 촬영한 지축 차량 사업소 정비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모습입니다. 기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 시너를 바르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름, 페인트 같은 유기화합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시너는 보통 벤젠, 자일렌, 톨루엔,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되는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차량 사업소에서 벤젠 함유량이 높은 시너를 사용했던 겁니다. 노출 기준 미만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측정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이 아니라 평가로 바꾸자. 앞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혹시 반영되지 않은 위험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평가죠. 서울교통공사의 정비 노동자 7명이 잇따라 혈액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부터 출발한 보도였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부당한 대우로 희생당하는 분들 취재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꼭 바뀔 필요가 있겠어요. 지축에서 28년째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모두 잘 아는 얼굴들입니다. 지나고 보니 너무 무지했네요. 앞으로 일할 후배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루빨리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스트레이트의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해서 그야말로 결부터 다시 시작한, 그래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부터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부터 보여주면서 다시 시작한 그런 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몰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간중간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작진이 현장을 방문해서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 장면이 이루어질 때랑 노동자분들이 직접 제보한 그 영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보면서도 깊은 문제의식도 느끼고, 또 마지막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줘서 정말 잘 만든 한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방송은 참 인상 깊었고 중요했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보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이래서 노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7명의 이제 혈액암 환자가 나왔는데, 노조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누가 걸렸다가 아니라 저기도 누군가가 있네? 그런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그걸 의제화했을 때 스트레이트라는 이제 공적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또 취재를 통해서 이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굉장히 구체화한 보도였잖아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제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확장을 했어요. 피해자 집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뭐 퇴사자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사실 좀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추적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요청, 작업환경 측정 제도가 사실 현실에 진짜 그 수많은 발암 물질들을 체크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제기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부산철도에서 일하신 정비공 피해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다른 동료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 역시 뭐 개인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어떤 연대체에 조직된 힘과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공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정비 노동자들 사이에 떠돌던 한 흉흉한 소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스트레이트가 주목을 하고 여기에서 진실을 규명해낸 보도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처음에 이 혈액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이런 또 같은 사례를 가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정비 노동자 800여 명의 병력 추적을 또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전국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떨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취재 범위를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구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개선에 이끌어낸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코레일에서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취재 과정에 되게 좋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동환경의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어떤 분석의 심층성까지 갖춘 굉장히 탁월한 탐사 보도의 한 정석 같은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리캉입니다. 어떤 것과 연관돼 있죠? 네, 7월 15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팔로우에선 1년 전 벌어졌던 일명 바리캉 폭행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습공탁, 반성문 등 감형 방법을 사용한 가해자와 그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측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바로 그 사건. 집에 있던 바리캉을 튕겨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었어요. 다름 아닌 당시 피해 여성과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가해였습니다.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봤던 가해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과연 회복했을까요? 어렵게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의 부모. 그때 충격이 하나도 지금 아물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몸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찰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월 30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선 징역 7년을 받은 가해자. 자, 그런데 피의자는 이제 26살인데 7년형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럼 저희 딸아이는 이제 만으로 20살인데 저희 딸의 앞날은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원의 1심 선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탁한 점이 감형이 됐어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제도. 현행법상 공탁은 양형사유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습공탁을 걸었어요. 피해자 원치도 않는데. 선고 바로 이틀 전에. 뒤늦게 일을 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지만 이것이 양형 기준에 작용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7년을 선고받았지만 오히려 항소를 선택한 가해자. 게다가 감형을 받기 위한 서류가 더 존재한다는 건데요. 반성문을 하루에 한 번씩 쓰고 독후감 제출하고 재범 방지, 보복 방지 서약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이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판사님에 따라서는 이 독후감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구나, 앞으로 착실한 생활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마, 왜 결심이 다가오는데 나는 더 두렵다고. 보복을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네. 4박 5일 감금하고 있는데도 보복하겠다는 말을 계속 해가지고.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딸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부모. 그렇게 2심 선고일은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해 7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리캉 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을 전했습니다.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바리캉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형의 사유들이었잖아요. 선고가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맡긴다든지 감형을 얻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고 뭐 독후감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감형만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졌고요. 적어도 이들이 어떤 그 회복의 출발점에 서려면은 정말 처벌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거를 잘 일깨워준 그런 보도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피해자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장해져라, 세상은 바뀌었다. 그 말씀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라고 마무리한 그 멘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뭐 기습공탁이나 반성문 같은 것들은 좀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특히나 이 공탁이 들어가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범죄, 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해라라는 어떤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공탁이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문제가 양형 기준에 있으니까 공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양형이 반영이 되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공탁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계적이고 좀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판사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양형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정부적이고 사법부적인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의성 있고 중요한 그런 관심을 촉구하는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뭐 선고가 8일 남았다. 7월 22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이제 사건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가장 씁쓸했던 거는 그런 상황을 전달하는 매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바리캉 폭행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매체와 언론에서 경쟁하듯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싸움이 장기화에 돌입한 순간부터 어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오늘 아침에서의 팔로후라는 코너잖아요. 정말 이제 팔로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노력이 언론들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또 새삼 느꼈었던 방송이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생태계입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16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부산 MBC에서 제작한 남극이 허락한 사람들이 전파를 탔는데요. 비가 후퇴로 인한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를 전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남극은 지금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빙벽은 점차 후퇴하고 있고 생명체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세종과학기지 앞 해안에 남극 도둑갈매기떼가 모여들었다.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올 만큼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김정훈 박사가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저도 오랜만에 여기 이 현상을 보는데요. 아마 빙벽이 많이 무너질수록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얼음 자체에는
그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먼지 같은 부유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트릴 같은 경우에는 발에 여기 그 자기가 먹을 만한 사이즈의 플랑크톤이 걸러지게끔 빈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여기에 잡혀야 되는데 그 부유물 농도가 더 높다 보니까 먹기는 계속 먹는데 영양가가 없다 보니 이제 한마디로 굶어 죽는 거죠. 20년째 남극을 오가며 연구하는 김정훈 박사는 매년 달라지는 이상 현상을 감지한다고 말한다. 2004년 12월 달에 왔을 때 빙하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한때 포토소만을 가득 덮었던 빙하는 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많이 짜지 않네요. 그러니까 바닷물 들어오고 여기 담수 들어오고 하니까 염도가 확 낮아진 것 같아요. 극지 연안의 생태를 연구하는 고영욱 박사와 양권모 연구원은 수중 탐사를 전문으로 한다. 저희가 연구하는 게 그 마리안 소만의 해조류 군집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지가 1988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왔는데 빙하 후퇴에 따른 저서생물 군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안 소만의 빙하가 녹으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바다의 염도와 온도가 낮아지고 빙하 속에 있던 부유물들이 흘러나와 바다를 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해조류의 광합성 작용도 어려워졌다. 과학자들은 극한의 상황을 견디며 남극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내일을 예측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땅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왜 남극이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12월인데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그런 원인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이 극지 지역이에요. 극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 기상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줄 수 있는 답이거든요. 네, 세종과학기지에서 생활하는 연구원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기후현상에 대해 관심이 컸는데 이렇듯 생생한 남극 현장을 다뤄주셔서 잘 봤습니다. 남극하면 펭귄, 자연만을 떠올렸던 제게 멋진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를 통해 남극의 가치와 우리나라 대원들의 임무, 노고를 알 수 있었어요. 남극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남극에서 기후변화 해결의 단초를 찾아나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양한 감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제목 자체가 남극이 허락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허락이 될까, 이 남극에.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또 청소하는 모습들. 청소할 때는 산성세제를 사용할 수 없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분리수거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남극의 중심인 그 월동기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관문도시라고 해서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남극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도 굉장히 새로웠잖아요. 이런 구성 자체가 이런 남극과 같은 극지가 우리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그 일부 마지막의 메시지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준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정말 좀 글로벌한 배경의 다큐멘터리라서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동시대적인 이슈가 있는데 빙붕의 해체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라거나 그에 따른 기후변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빙하가 후퇴한 흔적들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긴 것도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좀 그 다큐를 이제 1, 2부 전체를 봤을 때 좀 느낀 부분은 남극 연구에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이제 생태에 대한 논의가 좀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뭐 몇 번째로 지금 뭐 내륙 기지를 건설하고 약간 좀 애국 코드로 좀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남극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한 이제 그 지구 전체에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나 재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남극에 가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생태의 다큐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세종과학기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재미로 다가왔거든요. 일단 연구자들의 이 남극의 자연 환경을 살피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남극에서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 월동대의 지원 활동 역시도 중요하게 등장을 해서 다른 다큐들과 좀 차별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연구자들의 이제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 과학기지 구석구석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체력 단련실이나 의무실 또 채소를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스마트팜 같은 공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 기상청에서 파견 나온 기상대원이나 기계 설비를 담당한 기계설비대원처럼 이 남극 연구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과학기지의 이모저모로 이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조한 점이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극에서 관측되는 기후위기를 직접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기획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